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가 어제부로 재개됐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삼바가 한 게 뭔가요? 국내 4대 회계법인을 모두 불러서 비밀회의를 가진 후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쓰이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기업평가 방법을 만들어내서 4조 5천억 원을 뻥튀기 사기치고 그 덕분에 상장된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 금융당국이 분식회계란 결론을 냈는데도 분식회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수정 재공시를 하지도 않고 소송을 제기한 기업이 여태까지 삼성 말고 또 있나요? 자신들의 잘못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는데 뭘 어쨌다고 다시 거래를 하게 해줍니까? 이 거래 재개를 보도하는 언론은 또 어떻습니까? 거래 재개됐고 거래 즉시 주가가 몇 % 올랐다. 뉴스 말미에 대마 불사라는 비판도 있다. 이렇게 몇 줄 넣고 맙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거꾸로 대마 불사라는 단어에 기대서 삼성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언론의 항복선언 아닌가요? 대한항공이나 미스터 피자 갑질에 얼마나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까? 대한항공과 미스터 피자의 경우는 직원들과 가맹점주에게 갑질한 거지만 삼성은 시장 질서 자체에 나는 삼성이니까 괜찮다고 갑질을 한 거 아닌가요? 재질이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분식회계해서 상장해도 투자자 보호 때문에 다 봐줘야 되는 그런 선례를 남긴 거 아닙니까?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 이건가요? 저는 이 결정이 이해가 안 갑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성공한 사기는 처벌할 수 없다예요. 네, 그런 전례를 다시 만들면 안 되죠. 예, 선론은 그렇게밖에 좀 생각이 안 듭니다. 예. 금융당국이 사기라고 결론 낸 거거든요. 예, 이 회계. 네, 분식회계가 쉽게 말하면 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기죠. 예. 시장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친 거고. 되돌아보면 뭐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나 그 사건들에 얼마나 집요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까? 삼성바이오는 왜 그 반의 반도 안 되는가? 그 기업 오너들 갑질하면 뭐 마이크 들이대고 하잖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집 앞에 찾아가고 대통령한테도 대통령이 외교만 질문하라고 해도 막 질문 계속 하잖아요. 기자들이. 삼성한테는 왜 안 하는지. 게다가 한국거래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단 말이죠.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켜줬죠. 예. 그러면 이 거래소에 이런 결정을 내렸던 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들이대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주식회사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국가기관인 줄 아는데 이 주주가 증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주주회사거든요. 대부분이 증권사나 투자사들이 이 주주예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삼성을 봐준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나 다각도로 취재해서 왜 이런 결정이 났는지 파헤칠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마불사라고 말하는 건 저는 비판이 아니라고 보는 게 워낙 대마니까 불법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런 프레임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마불사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일종의 면죄부를 던져주는 거고 대마가 왜 불쌉니까? 그 비즈니스 세계에서 1등만 내내 하는 기업보다는 1등 하다가 사라지는 기업이 훨씬 많습니다. 대마 네. 잘 죽어요. 네,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러니까 대마불사는 비판이 아니에요. 그건 면죄부지. 예. 취재하려면 얼마든지 취재할 게 많은데 대마불사라는 말 몇 마디 하고 끝내버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한국거래소에 이 결정을 내린 사람들 찾고 애초에 왜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적용되는 규정 변경을 했는지 한국거래소에 그 결정한 사람들 찾고 취재할 거 많잖아요. 오늘 내일 이 기사 나오고 더 이상 기사도 안 나올 것 같아서 예. 저는 계속 관심이 있고 저는 네, 여전히 급등했다는 뉴스만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주가가 급등했다는 뉴스만 많이 나왔어요. 예. 마치 모든 게 잘 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언론이 너무 비겁합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자, 뉴스 공장 계속 다루겠습니다. 이 문제.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남북이 오늘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 내 시범철수, GP, 그러니까 감시초소에 대해서요, 상호 검증을 실시합니다. 오전에는 남측이 북측 GP 철수 현장을 찾고 오후에는 거꾸로 북측이 남측 GP 철수 현장을 각각 검증하게 되는데요. 남북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GP를 상호 방문해서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9.19 군사합의서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거는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처음 있는 일들이 사실 DMZ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예. 네, 아무래도 지금 연내답방 문제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요. 전체적으로 네, 이런 나머지 뉴스들이 네. 잘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쪽 GP, 북한이 우리 쪽 GP를 방문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네. 상징적인 거죠. 네, 예. 게다가 그 사이에 오솔길을 만들어서요. 그걸 통해 가지고는 서로의 지피를 간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네, 지금까지 총 11개였는데 10개를 파괴했고 한 개씩은 병력과 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하는 상태입니다. 기념해서 남겼다고. 예. 자, 그런 일이 GP에서 있고요. 그 DMZ에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북미 관계 관련된 소식인데 미국이 북한 정권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3명을 인권 유린 관련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에 첫 번째 있었던 인권 제재인데요. 미국 국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일에 북한 인권 관련 정례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서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이건 뭐 미국 국내 정치적인 조치라고 보는 것이 뭐 북한으로서는 신경 쓰이겠죠. 실제 북한은 이에 대해서 이제 반박 성명을 내긴 냈습니다. 많은 미국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모두게 일사불란하게 돌아가는 체제가 아니고 우리도 아니듯이. 근데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그 인권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번에 예, 안 됐거든요. 부결됐습니다. 예. 예. 그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이후로 몇 년간에. 그러니까 미국이 하고자 했으면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국내 그 정치적으로 볼 때 그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 하는 강경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하지 않았냐, 예, 이런 명분용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든요. 이게 미국 내 자산 동결이나 거래 금지인데 교육이 없어요. 네, 북미 간의 교육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라고 볼 아무것도 수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적인 조치 같고 뭐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 이런 지정 이런 거 다 국내 정치적 조치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연례적인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종교 관련해서는 미 의회가 1998년에 제정했던 법에 따라서 국무부가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늘 보수 언론들 크게 보도하는데 별일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자, 다음은요. 네, 관련해서 북한 입장도 말씀을 드리면요.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제목의 개인 논평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있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뭐 이런 성명 내고 미국이 이런 국내 정치적 둘 다 국내 정치적 네, 물론 개인 논평이긴 네, 합니다. 현재로서는요. 조치라고 봅니다. 이런 뉴스들이 많길래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유치원법 관련된 소식인데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화를 위해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밝힌 이야기인데요. 홍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 통과를 막으려고 침대축구를 하는데 그래도 방법이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반대하면 더욱 강력한 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말이죠. 그 이익 집단이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는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본 같은 사례예요. 근데 이제 법안이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으면 아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했거나 또는 뭐 법안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엉망이 됐구나 하는 걸 아주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서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원래 이제
유치원 3법이 쉽게 통과될 것 같다가 네, 워낙 여론이 뜨거웠었거든요. 예. 당시만 하더라도요. 쉽게 통과될 것 같다가 한유총이 적극적으로 로비를 했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입장을 완전히 입장을 완전히 바꿨고 그래서 그 유치원 3법을 무력화시키는 대체 법안을 내놨고 이게 이제 적당히 섞여서 합의가 되면 되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으니까 법안 통과가 안 된단 말이죠. 법안이 통과되려면 이게 이제 교육 법안이니까 상임위 교육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를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를 통과 안 되면 법사위도 못 가고 법사위도 못 가면 상정이 안 되니까 네, 1차 관문에서 아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자 꺼내든 카드가 패스트 트랙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법안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네, 상임위에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상임위원 중에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 반대가 있더라도 그렇게 지정해 놓은 것은 330일 후에 이게 너무 길어요, 사실. 사실 패스트 트랙이라고 말하기는 이게 긴 시간입니다. 1년 후에 1년 후 내년 이맘때입니다.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건데요. 그것도 처리가 표결 처리까지 자동으로 하겠다. 네. 법사위를 건너뛰는 거죠. 네, 상임위 법사위를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그렇게 330일 후에 무조건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 그 정당이 반대하는 법보다 그러니까 현재 내있는 유치원 3법보다 훨씬 강력한 법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통과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처벌 조항을 더 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 그러고 싶지 않으면 지금 그보다 더 약한 지금 법을 통과시켜라 이런 압박 수단이거든요. 그렇게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못하게 막고 있으면 유일한 방법이고 이렇게 이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냈고 여기에 바른미래당도 지금 이 법안 중에 일부 수정 일종의 중재안 같은 걸 그렇죠. 냈었는데요. 수정 조항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안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른미래 중재안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는 않더라도 하나 물러나는 거죠. 대신 교육 목적의 사용은 형사처벌을 넣자. 이렇게 되면 애초 목적이 회계 투명하게 만들어서 위반 시 형사처벌하게 하자는 거니까 중재안도 원래 그 정신을 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자유한국당은 정말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한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교육위 간사인데 적당히 물러설 수 있는 일은 있지만 이건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히 이해가 갈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 갈려서 여론의 지지가 높은 법에도 불구하고 절대 통과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소위 침대 축구에 비유하고 있는 건데요. 침대 축구도 아니죠. 이건 죽은 셈 치는 거예요. 본인 나 죽었어. 시체 놀이하는 건데요.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니 일종의 협박이자 압박인 거죠. 예, 가깝한 상황인 건데요. 예, 그렇다면 훨씬 더 강력한 법안으로 패스트 트랙을 걸어버리겠다. 33일이면 패스트 트랙인데 330일이에요. 예. 그래서 1년이 365일이거든요. 굉장히 슬로우 트랙이긴 한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또 외부로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하는 엄마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 한유총 불법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서 어제 고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겠고 330일이면 우리가 330일 전에 이슈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작년 말에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기억 안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묻혀지고 그런데 기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교본과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주목하고 있어야 뭐랄까요. 이런 방식으로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게 나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오는구나 하고 국회의원들이 겁먹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요 법안 하나 정도는 1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네, 나경원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도 함께 선출됐는데요.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의원을 큰 차이로 눌렀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는 친박 진영의 자신감 회복이죠. 이 정도 되면 나경원 의원을
친박 진영이 지지했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니까요. 또 하나의 의미는 뉴스 공장에서 고정을 하면 대표가 된다는 거죠. 예. 네, 뉴스공장에서 고정 코너를 맡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럼 더 이상 이해훈 대표나 김수영태 대표나 나경원 대표나 다 고정 그리고 고정하다가 대표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언론에 친박 신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뭔지 실체가 있는 건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홍문종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홍문재입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로 나오신다고 하더니 예, 네. 다음에 꼭 나와주십시오. 예. 예, 나가겠습니다. 예. 우선 그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얘기부터 잠깐 해보자면 네, 나경원 그 원내대표는 그 의원님 표현으로는 수당파, 잔류파 네네. 혹은 친박과 손잡고 당선된 거라 이렇게 보도들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그 나경원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가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그 김학용 의원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득표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당 내부적으로 친박으로 네. 분류되던 당에 남아있던 분들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답이 간단하시군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탈당파가 워낙 그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 제가 전번에 그 말씀드릴 때 네.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 볼멘 소리가 이제 거의 그 한옥에 닿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그 확실하고 분명한 그 표현이었다. 그 나경원이란 원내대표로 이번에 나타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친박이 아니라 비박이었지만 하지만 당을 지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네. 나경원 의원을 내세우고 그 뒤에 소위 이제 수당파, 잔류파 혹은 네. 친박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차가 크게 난 것이다.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 최근에 이제 친박계 서너 명이 탈당해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뭐 당에 대해서 이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걸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러나 최소한 제가 모르는 탈당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렇겠죠. 제가 예. 모른다고 말씀드리는 건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별히 이제 이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게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우리가 당을 이제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 탈당의 그 원인이 지금 제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탈당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언론 보도는 그 신당 실체가 바깥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러면 여차하면 그 탈당하거나 창당하거나 하는 그런 준비를 하던 사람이 있긴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그 신당에 실체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바깥에 애국당을 비롯해서 예. 당을 바깥에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존의 대한애국당이요? 대한애국당을 비롯한 거기에 그 우리가 말하는 보수의 원류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보수의 근간이 되는 사람들이 바깥에 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간절히 지금 탈당파나 이런 분들이 그 당을 이끌고 가는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고 그러면 자기들은 이분들과 함께 보수를 만들 수 없으니 빨리 우리와 그 의견을 같이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한국당에 그 계속 남아있지 말고 나와서 당을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다. 안에 있는 사람 지금 한국당에 있는 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신당의 실체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게 신당을 실체가 있다는 건 신당을 만들기만 한다면 함께 할 실체적인 세력이 바깥에 이미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많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곧 15일인가요? 곧 그 비대위에서 당무감사하고 거기서 이제 배제 대상 발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만약에 그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은 네. 뭐 누구든 다 배제될 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네. 거기에 포함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들 중에 TK 중심의 의원들이 있다면 혹은 위원장들이 네네. 있다면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가서 TK 중심의 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비대위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그동안 이제 탈당파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예.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대변해 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원내대표 선거에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놀랬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이제 존재의 의미가,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뭘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이제 탈당파와 같이 얘기했던 일들은, 이제 당내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셨을 거고요.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아둔함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요. 정치가 아둔한 이제 빨리 어떻게 하든지 당을 전당대회로 넘기고 철수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고, 지금 무슨 누구를 뭘 어떻게 하고 몇 사람을 이름을 발표하고 하는 일들은 별 의미가 없는 일이고, 당내에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비대위가 탈당파, 복당파와 손을 잡고 일을 하고 거기 보조 맞췄는데 이제 그런 시절은 끝났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의견은 이제 더 이상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만들어갈 그런 기준과 같이 맞추든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게 맞다 그런 수순이다. 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대위 당무감사에서 이미 그동안 추려둔 배제 대상 그 배제 대상의 기준을 여태까지 나온 이야기로 추론해 보면 대부분 친박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한 10여 명 뭐 한 20여 명 발표하면 어떡합니까? 친박계에서 한 20여 명. 누가 관심이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그래요? 아무리 효과가 없을 네. 것이다. 네, 오히려 자기들 더 빨리 집에 가고 아마 야단 맞을걸요. 그런 상황이다. 그럼 네. 지금 실제 말씀한 표현 수당파로 표현하신 남아있는 분들 남아있던 분들이 나경원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환호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드디어 이제 우리 의견들이 결집하고 있고 복당파라는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당을 전횡했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친박 혹은 수당파가 결집해서 원내대표 만들었으니까 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도 만들어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 별개입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거기도 이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예. 이제, 당내에서는 그런 얘기 했거든요. 김무성 동생, 김무성 아들, 정치적인 예. 아들이 원내대표다, 무슨, 정책 의장이다, 이렇게 나온 선거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이제 굉장히 확신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확신했는데, 예.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이분들이 또 다른 전략을 만들어서 이른바 당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구애하는 모습으로 아니면 뭔가는 그분들과 손잡을 수 있는 사람들로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 원내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의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당대표는 다른 방식으로 협정연대하거나 협동연행해서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전혀 다른 게임이 될 수도 있다. 예. 네, 전혀 다른 게임이 될 수 있는데요. 결국은 실패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 지금 국회의원들 말고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탈당파는 뭐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당 원내에서 그 당을 그동안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 전체 당원들의 의견보다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그분들이 점유하고 있었던 거죠.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탈당파에 대해서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들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보다도 당대표 선거에서는 더욱 더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지형을 지금 발견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그래서 지금 저기 무리하게 뭐 의원들 뭐 몇 명을 내쫓는다 뭐 특히 무슨 TK 무슨 이게 당 잔류 저기 수당파 뭐 이런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들을 그분들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지형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본인들 생각은 이제 굉장히 무모한 계획이 됐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우회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당원들의 입맛에 맞는 분들을 어떻게 앞장을 세워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회 상장이라는 건 탈당파 혹은 뭐 비박, 복당파 이런 분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색깔이 좀 더. 오세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아하. 그런 경우로 보여지거든요. 오세훈 전 시장도 우회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얼굴로 영입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이른바 이제 탈당파 입장에서는 그분이 의원도 아니었고 예. 탈당에 직접 가다만 물론 뭐 바른당이긴 했습니다만은 자기들보다는 그 당원들에게 어필할 때 예. 이렇게 뚜렷한 그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이다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우회 상장도 안 먹힐 거라고 보시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인물을 어떻게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정을 해서 어떻게 이제 결집하느냐 뭐 이런 아직도 뭐 저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전략 전술이 있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건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김무성 대표 전 대표가 본인 출마 안 한다. 이번에는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이번에는 관여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더더군다나 어려워지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서는 수당파 입장에서 보기에는 오세훈 전 시장 카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이런 카드를 내밀면 가장 어려울 것이다. 이 잔류파 입장에서 친박 혹은 수당파 입장에서 저 카드는 만만치 않다. 그런 시나리오 있습니까 혹시? 이건 뭐 정확하게 우리 김무성 대표 중심의 뭐 사람들이라든가 예. 전 대표 중심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복당파 중에서도 칼라가 김학영 의원처럼 예. 복당파의 코어에 속해 있던 사람들의 전당대 뭐 예를 들면 김성태 뭐 예.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뭐 당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이 부분보다도 더 심한 당원으로부터의 배척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태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네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까? 뭐 나온다는 얘기들이 그동안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거꾸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거꾸로 그러면 이 수당파 친박계가 내세울 대표 선수는 누굽니까? 아직 모르겠는데요. 네, 뭐 저희도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를 저희가 옹립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뭐 저를 중심으로 해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예. 지금 또 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하겠죠. 그런데 아직 저희가 뭐 누구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니다. 수렴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도 저희 의견을 잘 반영하고 당을 잘 이끌어갈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지금 암중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암중모색의 후보 중에 황교안 전 총리가 여전히 들어 있습니까? 뭐 우리 쪽에서는 그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정우택이라는 분도 계시고 김진태라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분들이 계시죠. 지금 김진태 의원도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됩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뭐 자천 타천으로 네. 뭐 심재철이라는 분도 계시고 뭐 지금 이런저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이 당 대표가 총선을 치러야 되니까 총선을 잘 치를 수 있고 당을 하나로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분이 어떤 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오늘 아침 그 출연하시기로 했다 갑자기 전화를 바꾸신 게 어제 한잔 하시고 늦게 지우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예, 그런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어제 회동이 늦게까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자, 수요 정미서 원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이 탈곡기 돌리는 날인데 지금 현재 단식을 하고 계시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추운 날 단식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괜히 시작했다 생각 드지 않으세요? 혹시? 김호중 공장장님 덕분에 네. 제가 힘을 내서 열심히 지금 단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이제 앞서서 이제 단식하는 분들 중에 손학규 대표를 먼저 인터뷰했는데 제가 인터뷰를 마치고도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싶은 대목이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네.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단식을 풀 것인가 그 조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추상적인 어떤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님은 어떤 조건이라면 단식을 중단할 수 있다. 지금 야3당은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12월 말까지 선거제도가 개혁될 수 있다는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핵심은 거대 양당 사이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개 정당이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한다고 이게 선거제도가 제대로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19대 때도 결국은 그래가지고 막판에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 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는데 넘어야 될 가장 큰 산, 지역구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의석수를 늘려서 지역구를 그렇죠. 현재 의석대로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타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의 이해관계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걸려있기 때문에 양당 사이에 이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를 가지고 와서 5개 정당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정개특위에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지 논의해 가는 거. 요거까지 되면은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1단계 요구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잘 알아들었나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네. 큰 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 의석수 300석을 그냥 두고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 이걸 실현할 것인지 아니면 네. 300석이라고 하는 의원 정수를 뭐 350석이든지 하여튼 늘려서 해결해야 하느냐 이 점에 대한 큰 틀의 합의 정도는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야지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원칙적으로 합의한다 하고 나서 세부사항 딱 들어가면 예. 거기에서 뭐 다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뭐 의석수 조정 못한다. 예. 또 국민 눈치 보면서 의석수 증언 못한다. 이러면서 뭐 일이 안 되는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는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뭐 두 당에게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자기 지역구를 지금 줄이기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모든 의원이 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의원 정수를 일정 부분 좀 늘리고 대신
의원 세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전체 의원 세비 전체를 그 동결하는 수준에서 국민들께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정개특위에 가서 의논하자고 이해찬 대표가 단식은 풀고 정개특위에서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은 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우리 정개특위 위원장께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정개특위 위원들을 심상정 논의하는데 의원이요. 예. 네, 끌고 가는데 마치 도살장에 소 끌고 가듯이 네. 너무나 힘들다. 이게 뭐냐면 각 당의 그 의원님들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개특위 위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규정을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가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의논만 하다 끝난다? 네, 거기에다가 이해찬 대표님께서 사실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하지만 대표님 스스로가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몇 차례를 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혼선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의원 정수는 못 늘린다.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치셨고 최근에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도농복합형은 아예 얘기조차 꺼내서도 안 된다. 사실 정개특위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서 여러 의견들을 내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아예 그건 얘기할 수 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우리도 뭐 선거개혁에 대해서 뭐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지 않냐 이런 명분을 또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각 당 대표님들께서 자당의 의원님들도 강력하게 그 리더들의 결정이 규정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틀을 5당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수준까지는 합의를 하고 자기 당 의원들을 설득시키자. 차라리 이렇게 하고 나서 세부안을 정개특위에 넘기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톱다운 하자는 얘기네요. 예. 네네,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당의 입장 다르고 사실은 개별 의원들 입장도 다 달라요. 이것은 자신의 지역구에 따라서.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뭐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게 이 선거제도 관련 개편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당의 리더들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번에 제가 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도농복합 이야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한국당은 안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 사실은. 그리고 도농복합을 뭐 나머지 네 당이 받아들일 리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도 뭐 전 세계적으로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러면 자유한국당 제외하고 4당이 만나서 먼저 논의하자 이 제안도 있었는데 이건 또 왜 거절이 된 겁니까? 4당이 만나서 합의하는 것은 사당끼리는 좋을 수 있습니다. 우리 뜻이 같네. 예. 하지만 이것이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어떤 꼭지를 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결국은 양당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의결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요. 양당의 합의. 예를 들어서 그 도농복합형 문제가 얘기가 나왔을 때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동의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전체 의석수는 늘릴 수 없으니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해서 이제 줄이게 된다면 그것을 도농복합형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였습니다. 물론 그 속내가 어떨지는 더 들어가 봐야 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전체 자유한국당 전체 당론이 될 수 있을지는 더 들어가 봐야 하겠지만 그런 그 당시에 도농복합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동의한 속에서 지역구 의원 정수를 도농복합형을 포함해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했던 것도 사실 민주당에서 그 도농복합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합의가 깨졌던 것인데요. 그럼 자유당, 정의당은 도농복합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는 도농복합형에 대해서는 원래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의원 정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인을 해놓고
예. 구체적인 지역구 의원 정수에 대한 어떤 배정 문제라든가 이 논의는 정개특위에서 가서 얘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의원 정수를 줄여도 되는 건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놓자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예, 제가 이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됐는데 이게 네, 좀 비현실적인 요구가 있지 않나 한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정치 현실을 봤을 때 예, 그게 뭐 네. 주장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그러면 뭐랄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이해 철저히 부합되는 결정만 하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이 두 당이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냐 혹은 뭐 아니면 전체 의원 수를 늘리냐 하는 거를 합의할 수 있을까요? 그거 합의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를 다룰 때 그 복잡한 예산에 예. 두 양당이 소소이라고 하는 법에도 있지 않은 구조를 갖고 들어가서 밀실에서 예. 밤새고 합의해 왔습니다. 종부세 같은 굉장히 쟁점되는 안들도 그 안에서 다 타협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나왔어요. 선거제도도 12월 말까지 합의 안 되면 법정 시한을 지킬 수가 없는데 자유한국당이랑 우리랑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아예 얘기해볼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고 얘기 안 하면 이거 선거제도 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것을 합의할 어떤 그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속에서 이 야삼당하고 민주당하고만 합의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국회 안에서 뭐 통과도 안 될 얘기를. 그러니까 사당이 합쳐서도 안 되는 거를 민주당 혼자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제 말은. 야삼당은 예. 그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지금 여기서 판 깔고 밥까지 굶어가면서 응원하는 겁니다. 두 당이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1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와라. 이 결단을 촉구하고 그것을 응원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야3당 민주당이 적어도 자유한국당보다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한 말도 있고 공약도 그래 했으니 민주당이 나서서 우리 야3당의 응원을 힘입어서 자유한국당을 논의 구조에 끌어들여서 적어도 네.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냐 아니면 전체 의원수를 늘리냐 정도는 합의해서 가져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풀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인 예, 거죠. 그리고 나서 정개특위에서 그 틀을 가지고 논의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정확하게 정리하신 겁니다. 네, 예. 취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데 이제는 네. 그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니 예. 선거제도라는 게 예.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닌 걸 알면서도 공약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 답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이었고. 제 말은 왜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자유한국당이 야3당이 그렇게 하는 걸 신경 쓰겠는가. 신경 쓰고 괴로워하겠는가 심적으로. 그게 괴로워야지 말을 듣잖아요. 그거는 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일단 테이블을 갖춰놓고 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스튜디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2부에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인터뷰 이어서 이번엔 민주당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강병원 원내 대변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강병원입니다. 네, 요 앞에 인터뷰는 못 들으셨죠? 예, 못 들었습니다. 오는 중이라. 오는 중이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크게 이제 그 300석이 있는데 그 중에 250여 석이 지역구고 50여 석이 비례죠. 네. 근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에는 비례대표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를 한 200석으로 줄이고 그리고 비례를 한 100석을 만들고 그래야 뭐 나눠줄 비례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혹은 지역구를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려우니까 의원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겠죠. 자기 지역구가 없어지니까 50석 이상이. 그렇죠. 그럼 그건 그대로 두고 의석수를 한 50여 석 늘려서 350석 정도로 늘리자. 이건 또 국민 여론이 안 좋죠.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갈 건지를 민주당이 입장을 자유한국당과 합의해서 정해라 큰 틀에서 그러면 우리가 단식을 풀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되겠느냐 이런 요구입니다.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아마 마음에 드십니까? 원내대표 상대당의 원내대표로? 그렇게 평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였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봐서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더 여당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당이 한국당과 논의를 해서 이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합의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저는 거의 뭐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탄핵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예. 이것보다 어려운 게 개헌이고요. 개헌보다 더 어려운 게 선거구제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더 어렵습니까? 각 당마다 생각이 틀리고요. 예. 의원 300명 모두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단일안을 단기간에 만들어낸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단식을 통해서 압박해서 단기간에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제가 아닙니다. 정의당의 입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야 3당이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끌어주고 압박을 하니 그 압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종의 응원이다. 이렇게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 야 3당이 한 목소리로 응원을 하니 민주당이 그걸 등에 업고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임해서 자유한국당을 최소한 큰 틀에서 의원수를 줄일 것인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합의를 해서 가져와야 그다음에 논의가 진척이 되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그 12월 응원이야 이거죠. 응원. 예. 그리고 여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교착 국면을 해결할 가장 제일의 책임이 있는 건 맞잖아요. 응원인지 이렇게 뭐 싸움판에 밀어넣는 건지 잘 구별은 안 되는데요. 그 지난 12월 7일에 예산안 처리가 막바지였을 때 그 야 3당을 대표한 김관영 원내대표가 예. 이 정도 합의안을 오케이 해주면은 우리가 단식도 풀고 예. 본회의도 들어와서 예산안 처리에도 협조하겠다는 안을 가져왔는데요. 그 네. 내용이 뭐냐면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예. 그리고 정개특위를 연장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합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예. 저희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습니다만 예. 자유한국당이 이 안을 가지고 의총을 연다고 하더니 예. 결국 뭐 흐지부지 되고 도농복합 합의 나온 겁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연동형의 연자도 못 꺼내는 게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희 당에게만 예. 이 책임을 묻는 것은 번지트도 잘못됐고 하나의 정말 중요한 우군을 자꾸 곤란하게 만드는 전술이 아닌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한국당보다 훨씬 긍정적인데 그렇죠. 왜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당이니까요. 여당이고 그리고 원래 여당이 두드려 맞는 거죠 원래. 예, 일당이고. 그렇긴 한데 현실적이지 않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요구다. 그렇죠. 며칠 전에 심상정 의원이 썰전에 출연하셔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각 당의 입장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은 각 당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야 3당 간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실체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당에 구체적인 답을 그것도 한국당하고 논의해서 합의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걸 만들어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주장하는 연동형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로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려면 지역구를 대폭 축소해야 되고 비례대표제는 대폭 늘려야 되고 예. 여기에 또 초과 의석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구조는 또 내각제입니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단기간에 단식을 해서 압박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저는 야 3당을 대표했던 김관영 원내대표가 가져왔던 합의안 예. 저희 당은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거기에서 공감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는 원칙에 공감한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요. 비례대표 의석을 조정하고 거기에서 국회의원 정수,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원 비율
그리고 국회의원 선출 방식 등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개특위가 연장이 돼야 되고요. 그 정개특위 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의당의 입장은 이때까지 정개특위를 해봤는데 정개특위에 온 그 위원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이해찬 대표가 예를 들어서 도농 복합 안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느냐. 그러면 대표선에서 톱다운으로 큰 틀의 합의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게 맞고 그 가장 큰 틀은 바로 의원 정족수를 늘리냐 아니면은 지역구원을 줄이느냐 이 가장 큰 틀의 합의 정도는 가져와야 그 다음에 진행될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 네.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제가 봐서는 당대표가 그 방침을 정해서 정개특위 지침을 내린다고 하면 의원들은 또 받아들일까요? 오늘 어제입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가 그런 말을 한 모양이에요. 새로운 이제 기회로 삼아서 지금까지 한국당 내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말도 뺐습니다. 선거구제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없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당내 의견 수렴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뭔가 우리 정의당 입장과 야3당 입장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굉장히 무르익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국당 내에서는 연동형에 대해서 시작도 안 됐다.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대표가 지침을 내린다고 해서 이 논의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이 정개특위에서는 3가지 안이 나와서 계속해서 공청회도 하고 논의들을 좀 촉발시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산시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정개특위로 돌아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외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정개특위에 와서 차이를 줄여가며 의논해야지. 네. 아주 길게 걸리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의하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박근혜 탄핵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것보다 어려웠던 게 개헌이었습니다. 그때도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개헌이 무산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개헌보다 어려운 게 선거제 개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 국회 운영과 전국 운영에 의석수가 모자란다라고 이제 하겠으나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풀긴 풀어야 돼요. 어떻게 이 단식하시는 분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국회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유치원 비리근절 3법도 처리해야 되고요. 우리 또 입법부 대법관이 공석으로 있은 지 지금 몇 달째입니다. 이런 부분들 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택시 기사분이 분신 사망한 사건도 생겼고 KTX 탈선 사고도 생겨서 우리 사회 전반의 또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과제 아니었습니까? 이런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런 문제 앞장서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논의할 때 국민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불만 그리고 배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앞두고 정의당이 이때까지 여당의 그 중요한 법안이나 중요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과 보조를 맞춘 경우가 많은데 예산안을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논의해서 이걸 처리해버리냐. 우리가 이렇게 단식하고 있는데 이거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살림 예산입니다. 이 예산안을 이 단기간에 결론 날 수 없는 선거제와 연계시켜서 예산안을 볼목으로 잡는 것은 저는 정말 야3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예산안과 연계하는 선거제 개편 논의는 단호하게 끊었고요. 저는 이 각 당이 본인들이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좀 꼭 해야 되는 과제도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제들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였는데 그때 야4당이 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정의당이 한국당하고 또 손잡아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간 거 아닙니까? 저희를 압박을 했고 이 박원순 시장 입장으로서는 권력형 비리라든지 구조적 비리 금전을 오고 간 비리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곤란해진 것이죠. 저는 이거는 정치판입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을 해왔던 게 정치판의 현실 아닙니까? 저 이걸 인정을 해 주셔야지 이 예산안을 포기할 수는 저희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당으로서. 나라 살림살이가 더 중요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야, 이거 풀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듣고 보니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입장 현재까지는 정개특위에서 풀어야 된다. 이거 외에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저를 당대표로 손학규 시켜주십시오. 대표도 순순히 인터뷰해봤던 순순히 물러나실 생각이 없는 것 같고 네. 정의당도 사실은 이런 일에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추운데. 그 임시국회 소집을 야3당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임시국회에서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정개특위 연장하자. 이러기 위해서라도 임시국회 소집이 돼야 됩니다. 현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최소한 단식을 풀 명분은 주셔야지. 저희는 그 김관영 원내대표가 가져왔던 그 합의안에 기꺼이 서명을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에서 끊임없이 한국당 같이 설득해 나가는 걸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더 여쭤봐야 나올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지난번 한 5월 달인가요? 저희가 전화 인터뷰 한번 했었는데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네요. 네. 드디어.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그때 그 드루킹 특검하고 예. 그때도 국회 파행이 한 42일 동안 장기화됐었는데 추경안 처리와 드루킹 특검을 동시에 받으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저한테 답변할 기회를 별로 안 주셨어요. 그래서 잘 되든 안 되든 한번 다시 한번 좀 부르시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부르셨네.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 다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입장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예. 뭔가 입장에 변화가 생기거나 타결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모실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 3일이면 미 의회가 문을 엽니다. 이제 북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미 의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특히 이제 한반도 정책 핵심인 외교위원회가 어떻게 될 건지 과거에는 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새로 의회가 구성돼서 미 의회 전문가 김동석 미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한국에 마침 오셔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시민참여센터에서 유권자연대로 바뀌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게 벌써 저는 시민참여센터는 뉴욕 뉴저지 기반이 있는 그렇죠. 비영리 한인들 유권자를 등록시키고 투표 참여하는 거고요. 지금 유권자연대는 거기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나요? 한 25년 했습니다. 25년 하시다가 뉴욕에서 모범을 만들어서 예. 미 전역에 있는 한인들한테 시선을 받아서 이제 미주의 한인들 정치력을 결집하고 신장시키는 그런 일이 이제 메인 그 기능인데요. 유권자 연대는 뉴욕의 시민참여센터 같은 게 예. 뉴욕만 있는 게 아니라 LA, 샌프란시스코, 아틀란타라든지 시카고라든지 미 전역에 있는 전국 한인들. 조직으로 그렇죠. 그런 각 지역에 활동하는 네트워킹을 해서 본격적으로 미국 연방의회에 전문적으로 미국에 있는 한인들 유권자의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역에서는 아시안 단위까지만 옵니다. 그러니까 한인들 정치력을 많이 만들어도 실제적으로 성과 내기에는 이 아시안에는 뭐 중국, 인도가 훨씬 많으니까요. 예. 전략적으로 보면 워싱턴을 와야 뭐 북한 문제도 있고 한미 관계도 있고 한인들의 그 힘이 결집되고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목표가 워싱턴의 힘을 만들자가 목표였는데 예. 한 26년 만에 드디어 올 3월에 워싱턴에 사무실을 내고 그게 본격적으로 저는 26년 만에 한반도 문제가 급진전되면서 드디어 그 교민들 사회에서 이제 미국 전역에 그런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뉴욕에서 베이스로 활동하시다가 이제 워싱턴에서 미 전역을 상대로 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벌써 2015년부터 매년 미 전역에 한인들이 워싱턴에 1년에 한 3, 4일 모여가지고요. 네. 직접 발로 뛰는 의원들 찾아다니는 일을 해오고.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옮겼고 뉴욕 중심에서 이제 미 전역을 커버하는 거 말고 또 차이가 있습니까, 이 단체?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의원들을 유권자 연대도 비영리, 비영 소수의 권익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게 주요
임무고 예. 의원들을 그 후원하고 후원금도 만들고 그러는 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미국 네. 시민의 개인 입장에서 한인 사회에 가서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얘기하면서 이 의원을 지원해 주자. 얼마든지 뭐 중국, 인도 사람들 너무 경쟁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 한국 교민들이 워싱턴에 만든 그 미 의회를 상대로 한 첫 번째 전국 조직입니까? 그 전국 조직적으로다 볼 때는 전국적인 걸로 하면 거의 유일하고 첫 번째이고 유일하다. 예, 현재. 그렇다고 보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조직이네. 그 홈페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KAGC.US. KAGC. 예, 지금 미국이 .us요? 풀뿌리 시대, 풀뿌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래스루트 GS. 여러분 KAGC.US 가면은 KAGC가 뭐 하는지를 지난번에 시민참여센터는 직접 후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시민참여센터도 아니요. 그 후원은 받는데 예. 시민참여센터나 유권자연대가 그 조직의 이름을 가지고 정치인을 후원하는 일은 못합니다. 그거 직접 못하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후원하자라는 거는 시민참여센터나 유권자연대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선거에 나온 의원들 중에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후원 조직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을 묶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묶어서 그런 의원들을 만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그 의원에게 우리 한국 교민들은 한반도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하니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중요한 단체가 생겼다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의 외교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짚어봐야 된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원 외교위원회이죠. 뭐 상원이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하원 외교위원회가 이전에 트럼프 대북 정책이 오픈될 때에 가졌던 입장과 관점, 발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차이 없이 유지해야 되는데 당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엘리엇 엥겔이라는 분. 엘리엇 엥겔. 예, 이분이 아주 유태계면서도 인권 문제에 밝고 사실 미국 의회의 의원들이 한국이라는 데 집중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가 다 보면은 반중국 친일본 이게 맞습니다. 반중국 친일본. 그렇죠. 예. 미국 의회에 일본이 특히 사실은 그 각종 그 단체나 그 소위 뭐 싱크탱크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의원들 로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잘했죠. 잘했다는 건 일본 입장에서. 그렇죠. 뭐 로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친일로 만들어버린 재단 거죠. 같은 거.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도 의원들한테 막 시시때때로 기회만 있으면 많이 도와주고 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돈을 지원받는 단체나 돈을 지원받는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은 주니까 일본에 관해서 조그만 일이 있으면은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온 게 지난 50년 동안. 그렇죠. 그래 엘리엇 엥겔 위원장이 그 사람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게 맞고 다만 반중친이래요. 예, 다만 지난 9월 안 좋네요. 근데 이제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태까지. 우리가 한국이나 한국인들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이니까 이분의 생각을 바꾸게 하겠다. 지금은 의회를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의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거 맞지 않고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현안이 있으니까 직접 발로 뛰고 찾아가서 얘기하고 그렇죠. 바깥에서 목소리만 내고 시위만 하고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워싱턴 작동은 그 분이 그런 성향을 가졌다는 것은 일본이 오랫동안 활동한 결과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논평만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바꾸자 이거죠. 직접 만나서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제가 25년간의 그 미국 의회를 상대한 경험으로는 바꿀 수 있습니까? 저는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위안부 결의안을 만들 때 그거를 친일 반중국이라는 의회에 들어가서 일본의 전쟁 범죄 문제를 물었습니다.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외교 정책은 미국 의회에서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다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외교 정책은 매물로 나와 그렇죠. 있다. 누구든지 먼저 가서 정당하게 목소리를 내야만 되는데 지금은 서로 하니까 더 잘 내고 더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를 잘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한인 유권자연대, 이 한인 유권자연대가 첫 번째 그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그 지금 외교위원회 엥겔 의장을 상대로 해서 반중 친일이었는데 친한 혹은 지한으로 만드는 게 1차 목표가 되겠네요. 그런 성향에 있던 분에게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이분이 지난 9월 달에 특별한 그 발언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평화 만들게 나서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하시는 일이다라는 거를 특별하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찾아보면. 대통령이 싫지 문재인 대통령의 반감이 있는 건 아니다. 바로 이제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럼 옛날 어떻게 이리 같으면 쉽게 줘야 되나요? 저는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미국 관계의 하부 구조에서 한국이 어떻게 할 건가라고 궁리해오든 오랫동안 궁리해오든 그래서 사실 눈치만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오셔가지고서는 그 일을 우리가 주도한다 아닙니까? 예. 그게 주도해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도록 정확하게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가 할 일을 하시네. 예. 근데 정부가 하는 거는 외교니까 별 힘을 못 쓰죠. 의회는 예. 시민이 해야 되고 유권자가 해야 되니까. 표가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죠. 뭐 여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우리는 긴장하고 어느 의원이 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다. 그 밑에 아테소 위원장인 브렛 셔먼이라는 의원. 예. 지난번에 LA에서 한인들이 이 선거 운동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가족 문제 언급했다는 분. 이분은 엘리엇 엥겔보다 훨씬 더 고약한 반중국 친일입니다. 더 친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한국과 미국 관계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맞아요. 저는 이분 잘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아시아의 이익 문제는 예. 미국의 동북아 정책은 일본과의 관계를 축으로 가지고 예. 예.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해결한다. 그렇죠. 예. 지금 일본이 그래도 조용히 있어주니까 가는데 예. 이게 일본은 어쩌면 116회기를 기다린 거 아닌가 이런 그 공포스러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이 대북 문제에 관해서 남북미 관계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발언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소프트 케어해야 되죠. 조용히 우리가 먼저 정당하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그리고 특히 외교위원회를 장악하게 될 때 그때 틀림없이 친일파가 될 테니 친일 반중 친일 위원장이 될 테니 그러면 그때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기다렸을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그분들에게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한국의 입장을 절실히 알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이 점은 강조해도 직접 뛰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선 한인 유권자연대를 알려야 되겠고요. 아직 회원이 많지는 않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여기에 그러니까 회원제가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거. 회원은 아니군요. 그렇죠. 누구든지 들어가서 투표하면 가능한 시기에 같이 모이면 되는 거군요. 기본 일은 투표 많이 하십시오. 우리 목소리를 냅시다. 그러니까 한 목소리를 냅시다. 그렇죠. 교민들을 이렇게 네트워킹해서 미 의회를 상대하는 그런 시민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죠. 우리나라는. 별 관심을 안 가졌고 못 끌었었습니다. 제일 잘하는 건 유태인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거긴 신의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본도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활동을 잘했고 은근히 은밀하게 했죠. 그래서 그런 친일 성향의 하필이면 또 의원들이 지금 하원의 외교위원회를 가져갔으니 특히나 이제는 활동을 해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다들 하는 일이죠. 두 나라 관계를 좋게 만드는 일이니까 미국에 사는 250만 이상의 한인들은 현실의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뉴스 공장을 평화의 문제니까. 공장을 들으시는 미국 교민 여러분들은 한인 유권자연대 기억해 주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khc.us 홈페이지에서 접속해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장장님 요청이 있습니다. 교민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합니까? 교민은 교육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동포. 그러니까 미주 한인들의 이 역할과 자존심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전하고 다릅니다. 미주 지역에 거주하시는 동포 여러분들은 이 홈페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석 미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였습니다.
불친절한 AS 어린이집 통학버스 기사입니다. 유치원 3법에 관해서 들어보라고 아이들에게 뉴스를 들려줬더니 전혀 관심이 없네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산 불광동 713번 버스 기사님 혼자 듣고 있습니다. 고발합니다. 너무 작아요 볼륨이. 143번 1641호 버스 기사님 혼자 듣고 있어요. 혼내주세요. 예. 서울 1164번 버스 혼자 듣고 있습니다. 110A 버스 혼자 듣고 있다. 예. 그런 고발이 많네요. 볼륨이 너무 작다고. 그런 문자가 굉장히 많고요. 예. 그 외에 분식 회계가 아니라 회계 사기다. 그렇죠. 회계 사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인 줄 알고 있는데 회계에다 분치를 했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거든요. 그게 아니죠. 회계 사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는 뉴스공장에서 지속적으로 다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나왔는데 소상공인들이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는 플랜카드를 걸었길래 이거 연출이 아니냐 했더니 연출 아니라고 알려주신 두 분 다시 모셨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소장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찰진 비유를 하셨던 예.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방기홍 상임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기홍입니다. 지난 방송에 나오셔서 굉장히 반향이 있었습니다. 비유가 너무 찰지다. 소장님 들어가라. 안진걸 소장님. 예. 저는 은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회장님 만세. 방송 라디오 나오시고 나서 반응이 좀 있던가요 주변에서? 저는 뉴스공장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듣는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말하는 예. 분들 참 많아요. 예. 제가 그렇게 주장하는데 많이 듣는다고. 예. 제가 인기 연예인인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전화도 오고 모르는 사람들도 아유 거기는 잘 들었다고. 예. 뉴스공장 다 나왔느냐고. 비유가 예. 아주 그냥 팍팍 이해되도록 해주셨어요. 예. 뭐 저도 뭐 시골 친구들한테도 20년 만에 연락 온 분도 있는데 예. BH 청와대 선생님들 중에 예. 그 비유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느냐. 그 비유. 유튜브에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 비유. 볼펜 한 자루 예. 중소상공인한테 700원에 팔고 예. 그렇죠. 대기업에 700원 팔고 중소상공인 2,300원에 팔았다. 예. 그게 카드 수수료 차이가 예. 퍼센티지로 하면 와닿지 않을 텐데 똑같은 볼펜을 중소상인한테는 2,300원에 팔고 예, 맞습니다. 대기업에는 700원에 파는 예. 그런 불평등이 있었다. 이거 당연히 그러니까요. 고쳐져야 하는데 예. 드디어 고쳐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불평등의 문제였다. 예. 사별의 문제고. 차별의 예. 문제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비유가 확 와닿았고 그 비유를 듣는 순간 안진걸 소장님을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예. 말이 너무 많아요 옆에서. 저도 많은데. 그래서 그게 불평등 불공정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그러면 이제 납부 금액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잠깐만요.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오케이. 카드 수수료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는 소상공인 다 죽는다고 언론 보도가 엄청 많았어요. 예. 예, 소상공인 이래가지고 다 죽는다. 자영업자 다 죽는다. 그런 비판 기사가 많다가 정작 카드 수수료가 정말 파격적으로 인하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이제 거기에 대한 기사는 없고 예. 이번에는 카드사 다 죽게 생겼다는 기사가 막 쏟아졌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데 예. 카드 업계에서 곡소리가 나고 있다. 뭐 카드 업계에 불똥이 튀었다. 소비자가 큰일 났다. 뭐 기타 등등. 예. 카드 업계 노조가 지금 막 항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거든요. 요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제대로 이제 언론의 보도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나오기 전에 예. 카드 노조사들하고 몇 번 만나서 노조들과 예, 만났다. 그럼요. 만나서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의 고통도 얘기를 하고 서로 공감을 했어요. 노조하고 예, 얘기가 됐어요. 카드 노조들도 노조원들도 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차별받는지는 실제로 몰랐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로 700원과 예, 2,300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는 일치 모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분들도 세세한 것까지 저희들이 합의는 못했지만 예. 큰 틀에서 자영업자의 수수료는 너무 과다하게 높이 내려야 된다. 예. 대신에 대기업이 낮기 때문에 대비액을 올려서 수평을 맞추면 예. 그러면 카드 노조사들의
구조조정도 없이 예. 가능할 수 있겠다는 큰 틀의 합의는 저희들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들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노조하고 이미 얘기가 됐었다고 하면 예, 노조의 논조는 그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 그 이후에 노조가 나서서 카드업계 노조가 지금 막 항의하고 있다 자, 이런 그겁니다. 우리 자영업자 카드를 전체 내렸잖아요. 네. 그럼 이 균형을 맞추려면 대기업 거를 올려야 된다 이거죠. 근데 대기업을 올리는 정책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거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카드업계 노조는 지금 소상공인 그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닙니다. 예. 그 대기업 걸 올려라고. 올려라 이거죠. 올리는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연 매출이 500억 이상인 대형 매장들 있잖아요. 대기업 그러면 매장들. 대기업에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이제 제대로 금융- 전달이 되지 않는 그리고 거예요. 금융위가 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네. 거죠 이런 건 뉴스가? 근데 이런 거에 이제 그거는 이제 그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타당치 않아요. 왜냐하면 500억 이상은 기존 수수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대기업은 500억 이하 매출하는 데 없잖아요. 아무도 그 없죠. 2.3% 받으면 돼요. 근데 네. 그 카드사하고 대기업하고 교섭해서 예. 카드사가 약자기 때문에 의리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려주는 거지 그 자기들이. 노조가 항의하는 것은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대기업 수수료를 올려라고 항의하고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면 그겁니다. 소상공인 왜 내려줬냐고 항의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근데 소상공인 왜 내려줬냐고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 이른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예. 을들과 을들의 그 분쟁 부추기던 일부 수구 경제지가 계속 그런 황당한 일을 하는데 예. 일면 신용카드 노조의 주장을 잘 소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500억 이상의 초대기업 매출들, 예. 매장들 거기에 전국 그 우리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한 1%쯤 되거든요. 예. 거기에 가맹점 수를 0.1%만 올려도 워낙 거기는 이제 그 거래 대기업. 건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은 0.1%만 올려도 지금 신용카드 우리 카드사 노조 양대 노총에 속해 있는 우리 대표적인 넥타이 부대잖아요. 저희랑 네. 아주 소통 잘하는 한 연 매출 4천억 정도가 나온답니다. 그럼 이번에 우리 중소상공인 연 한 8천억 정도가 카드 수수료가 인하가 되거든요. 예. 그럼 상당히 보존이 되잖아요. 0.1%만 해도. 예, 0.2%면 다 보존되네요. 그렇죠. 0.2%는 거의 다 보존. 그러니까 그 카드사 노조는 대기업 걸 0.1. 예, 5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그 대기업이죠. 대기업 예. 마트들이나 그런 데를 조금만 올려도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기업에 대한 이 노조의 불만이 왜 중소 상인들 소상공인 카드 인하에 대해 항의하는 것처럼 보도가 되냐 이거죠. 예, 그래서 노조도 이미 그 동의한 거고요. 또 이제 카드 수수료 내리면 뭐 카드사가 뭐 수익이 엄청나게 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에도 몇 번 내렸었잖아요. 똑같은 예. 불만을 금방 다 죽을 것처럼 카드사가 반발했었잖아요. 근데 쭉 그렇죠. 지나오면서 계속 수익은 늘어났었고 줄지 않았었죠. 팩트 체크를 하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 신용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만 현금 카드 수익 말고요. 수익만 12조가 되고요. 그 중에서 마케팅비로 6조를 썼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그렇기 이거를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의 수수료를 0.1%만 상쇄시킨다든가 또 노조의 불만이 거기 있다는 걸 보도하지 않고 이제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니까 소비자 맞습니다. 피해 본다라는 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낸 계속 거군요. 예. 문재인 정부가 좋은 정책, 잘한 정책을 해서 막 현수막이 내걸리고 막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고 최저임금 인상분도 이제 감당하라고 박수를 보낼 수가 해도 없어요. 몰라서. 아니 그래도 말이 보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일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그 총수께서도 여러 번 그 일부 수구 경제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카드 회사 망하게 생겼다. 뭐 소비자 혜택 대폭 줄어든다는 식으로 또 을들과 을들의 쌈을 부추기는 거고 문제점을 흠집 내고 있는 거죠. 사실 오히려 카드사 노조는 대기업의 수수료를 인상하라고 하는 건데. 예, 0.1%라도 올려라. 그만 올리면 문제 없는 거고 이제 망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1조 7천억 수익 카드 수수료 수익이 생겼거든요. 그 중에 6조 1천억에 가까운 돈을 마케팅 비용으로 써요. 막 이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이 물건을 만들 때는 재료도 들어 원가가 들어가지만 카드 수수료에 원가 들어갈 게 없잖아요. 뭐 제품 생산한 게 아니라 절반이 넘는 돈을 마케팅 비용 과다하게 쓴다는 건 조금만 줄여도 이런 문제 하나 생길 게 없어요. 자, 그건 또 카드사는 또 다르게 얘기할 예. 테니 예. 확실한 것만 얘기합시다. 확실한 것만. 어쨌든 굉장히 노조의 항의 방향은
소상공인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 하나고. 많이 맞습니다. 도와주셨어요 오히려요. 예. 아, 그래요? 예. 중소상공인 농성하실 때 지지방문도 오시고요. 그분들이 옛날 우리 87 요랑제 때 최근 촛불시민회가 노조하고 소상공인하고의 대결처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네 번이나 그게- 만났었어요. 그게 지금. 수구 경제지들의 공작입니다. 조중동의 공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그 계속해서 이제 그 논란이 된 최저임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다 망하게 생겼다는 게 올 한 해의 경제지들의 프레임이었어요. 예.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네. 소비가 늘어서 내수경이 활성화되고 골목상권이 살아날 거라는 게 정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제 구조화에서는 예. 정부가 바라는 대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디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더 예, 연결고리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수익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럼 예. 그 소비를 어디 가서 하느냐? 예. 다 대형마트 가서 하고 아. 가맹점 가서 하고 우리 골목에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막연히 기대하는 걸로는 소비의 증작이 골목상권 오지 않는다. 요게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는 고민을 정부는 해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데 됩니까? 그거는 보시기에. 지금 특별한 수단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 자영업자 모든 문제는 대기업 소수 대기업 독과점에 있거든요. 그렇죠. 독과점은 이미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들어와 있는 독과점을 해소하기는 어려워요. 이미 골목까지 다 그럼요. 진출했죠.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정책적 네. 수단은 크게 없어요. 지역 상품권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좀 확보를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남에서 한 것처럼 가맹점으로 차단을 해주면 대기업 유통점 못 쓰게 하거든요. 그럼 순수하게 그 돈이 지역에 돌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소상공인들 에게만 업체를, 쓰게. 업체를 쓰도록 제한하고. 예, 일례를 보면 성남에서 한 180억인가 정도 정확하진 않지만 예. 그 정도 1년을 시행을 해봤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전통시장 20% 매출이 늘었다고 그러고 아. 전체 골목시장이 4%의 매출이 늘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이제 경제면역이 병행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40초밖에 안 되니까 잠깐만. 중요한 거 아니, 잘 총수님 써봐요 보세요. 한번. 편의점 본사들 예. 얼마나 이번에 좋게 돼버렸냐면요. 네. 그 우리 총 매출의 35%를 본사가 로얄티로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네. 편의점의 경우.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본사가 35%를 냈어요. 그 비율대로. 예. 매출에서 카드로 결제한 거에 35%를 예, 예. 본사가 냈거든요. 예. 이번에 근데 신용카드 가맹점이 대폭 인하했잖아요. 예. 주로 우리 5억에서 30억 구간 혜택을 많이 네네. 보거든요. 우리 중상공인. 예. 10초 남았어요. 편의점 본사들이 CU만 60억이 절감됐습니다. 수수료가. 그러니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본사도 냈거든요. 편의점은. 그러니까 상생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다 지원해주면 됩니다. 본인들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방안이 없는 게 아니다. 몇십억 몇백억이 지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했잖아요. 본사들도. 그렇죠, 이제. 이거 잠깐만요. 시간 다 됐고요. 예.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는데 이거 시리즈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시리즈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듣다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편의점 본사들이 안진걸 카드 소장님, 가맹점 강기영 수수료가 회장님. 인하됐다는 것도 예, 참 감사합니다. 안녕.